자, 정치인사이드 이어갑니다. 오늘은 정치학회 이사 조경근 교수와 함께합니다. 교수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원래 우리가 목요일 날 만났는데 화요일 날 만나니까 신선한데요. 그렇죠. 국민의힘 전당대회를 하루 앞두고 그러니까 내일 발표가 나니까. 네, 이번 주는 특별하게 화요일 날 모셨습니다. 네. 교수님께서는 전당대회 지켜보고 계시죠? 아이 그렇습니다. 물론이죠. 네. 이 직업이니만큼, 그렇죠. 전공이니만큼 그렇습니다. 네. 그래서 오늘 전당대회 얘기를 먼저 시작해 보려고 하는데 네네. 이 전당대회 투표율이 50%를 넘었어요. 그렇죠. 역대급 hun행 아닙니까? 네네. 두 가지 이유가 있다고 봅니다. 하나는 이제 외부 변수인데 외부 변수가 뭐냐면은 그 야당의 공격이 이 현재 여당 쪽에 있는 분들의 입장에서는 특히 당원들 입장에서는 굉장히 심각하다라고 보기 때문에 네. 일부 그 뭉치는 그런 현상을 보이고요. 또 하나 이제 내부 변수를 보면은 굉장히 각 축이 치열합니다. 후보들 간에. 그러니까 각 축이 치열하고 이슈가 많아질수록 네. 관심도가 높아지기 때문에 아마 그런 두 가지 변수가 이번에 투표율을 굉장히 많이 높인. 물론 이제 다른 거는 뭐 이를테면은 전 이준석 대표의 어떤 그 역할, 작용 혹은 거기에 반대되는 소위 그 윤핵관 쪽에 이런 것들이 또 경쟁적으로 몰리고 있는 것도 중심적인 요인 중에 하나죠. 네. 이렇게 두 가지로 나눠서 보니까 좀 확실히 보이네요. 그렇습니까? 내부는 야당의 공격, 내부는 각축이 치열하다. 네, 그리고 이제 중심에 있는 거는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윤심이 몰리는 쪽과 옛날 이준석 대표 쪽과의 어떤 각축전 이것도 들어있죠. 네. 이렇게 투표율이 높으면 누구에게 유리할까요? 지금 뭐 조금씩은 다 올라갑니다. 네. 조금씩은 다 올라가는데 네, 방송 들으시는 분들이 이제 좀 한 가지 감안해 주셔야 되는 게 저도 이제 들은 걸로 말씀을 드리거든요. 제가 그 안에 있는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그런데 제가 들은 걸로는 현재 1위를 하고 있는 후보의 그쪽에서 그쪽과 관련되는 부분에서 조직표를 굉장히 독려를 하고 있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조직표요? 네, 조직표. 조직표라고 하는 거는 이제 예를 들면 당원은 어차피 어느 지역, 어느 국회의원의 지역에 있는 당원분들 아닙니까? 그럼요. 그러면 이제 그 지역의 국회의원이 굉장히 그 지역구를 독려하는 거죠. 그곳에 계시는 당원분들을 굉장히 독려해서 빠지지 마십시오 이렇게 이제 하기 때문에 그런 조직표도 굉장히 많이 모이고 있다는 그런 소문을 들었습니다. 자, 오늘 방금 있었던 일인데 안철수, 황교안 두 후보가 방금 공동 기자회견을 열었거든요. 울산 땅 투기 의혹, 또 대통령실 행정관 선거 개입 의혹의 책임을 갖고 이 김기현 후보 사퇴해야 된다고 말했는데 이거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제 공학적으로 말하면은 이제 강수를 통해서 마지막 그 어떤 쟁점을 부각해서 상대의 표를 약화시키고 그 다음에 나를 지지하는 우리를 지지하는 표를 모으는 건데. 사퇴 얘기가 그렇다고 해서 오늘만 나온 게 아니고 벌써 뭐 이 뭡니까 후보 간에 그런 경쟁이 시작되면 사퇴 얘기가 나왔기 때문에 그렇게 어떤 그 중대하고 결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는 그런 주장은 아니라고 봅니다. 이번 전당대회를 통해서 황교안 후보의 이 선방이 좋았다라는 평도 꽤 많았거든요. 근데 이번에는 김기현 후보에게 맹공을 퍼붓고 있고 또 정광훈 목사도 고소했습니다. 이 황교안 후보 어떻게 보세요? 처음에는 그 전에 가지고 있던 이미지는 굉장히 점잖은 분이었죠. 그렇죠. 사실은 또 그 전에 국무총리도 지냈고 대통령 대행도 지났고 그다음에 당대표도 지냈고요. 근데 그러면서도 사실은 대외 투쟁을 당시에 했으면서도 굉장히 이렇게 점잖은 이미지였는데 아마 이번 그 당대표 그런 경쟁에서는 점잖은 이미지를 가지고는 안 된다. 그래도 왜냐하면 사실 처음 등장했을 때 이 황교안 후보에 대한 관심이 이렇게 높지 않았습니다. 관심을 높이는 방법 중에 하나는 강경하게 대립해 나가는 거죠. 근데 그런 부분이 일정 부분 성공을 했다라고 저는 봅니다. 그래서 가만히 있었더라면 이번 후보에 나오지 않았더라면은 황교안이라고 하는 정치인에 대한 관심이 거의 없었을 텐데 적어도 이번 이 당대표 선거를 통해서 황교안이라고 하는 정치인이 어느 정도 입지는 마련했다라고 그렇게 봅니다. 다만 정치인의 입지는 마련을 했는데 이번에 뭐 당대표 선거에서 그렇게 많은 득표를 할 걸로 저 개인적으로는 그렇게 보고 있지는 않습니다.
않습니다. 만약에 많은 득표를 한다면 또 제가 틀린 게 되겠죠. 네. 저번에도 항상 그 차 교수랑은 틀린다. 우리는 이제 많이 틀린다. 그렇습니다. 이번에는 어떻게 될지 한번 지켜보고요. 네네. 자, 일단 내일 전당대회에서 당선자를 발표하잖아요. 네. 당권 주자의 경우 과반 득표자가 없으면 1, 2위 득표자를 대상으로 결선 투표를 진행하는데 어차피 대표는 김기현, 어대연일까요? 아니면 결선 투표까지 이어질까요? 결선 투표로 갈 가능성도 있다고 봅니다. 왜 그러냐 하면은 아까 제가 이제 조직표를 말씀을 드렸는데 상당히 많이 이렇게 모였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뭐 1위가 되는 거에는 문제가 없을 거라고 봅니다. 예, 그런데 이제 과연 50%를 넘느냐라고 하는 건데 50%를 넘는 것 자체가 사실 굉장히 쉽지 않은 거예요. 어떤 정치적인 그런 그 경쟁에서 볼 때에 1차에서 끝낸다라고 하면은 다들 대단하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거든요. 그런데 이번 같은 경우를 보면은 이제 다른 세 후보 뭐 김기현 후보가 1위를 여론조사에서 1위를 달리고 대략적으로 아마 1위가 아니겠냐라고 하는 짐작하는 선에서 보면은 2, 3, 4위가 가지고 있는 그런 그 여러 가지의 도전에도 불구하고 50%를 지킨다라고 하는 것은 대단한 건데 그래서 과연 50%를 넘길 수 있을까 하는 것이 모든 주시하는 사람들의 관심의 대상이죠. 그런데 만약에 2위로 간다라고 하면은 그러니까 2차 투표를 간다라고 하면은 아마 합종 연행이 있게 되겠죠. 네네. 자, 그러면 그 과반수는 좀 차치하고 2위는 누가 될 것 같습니까? 2위는 저는 안철수 후보가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뭐 이준석 전 대표나 천하람 후보 같은 경우는 본인이 2위다. 돌풍이 있었죠. 네. 그런데 돌풍이 태풍이 되는 경우는 정치에서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굉장히 어외적인 게 되는 거고요. 그래서 저는 아마 안철수 후보가 2위가 되지 않겠느냐라고 보고 있는데 그렇게 될 경우에는 이제 아까 말씀드린 그런 천하람 후보라든지 황교안 후보 같은 경우에 그 표가 어디로 가느냐라고 하는 거는 이제 두고 볼 일인데 그러나 아마 1차에서 끝나건 아니면 2차를 가건 간에 아마 한 사람 후보가 당선될 걸로 보고 있습니다. 그럼 이번에는 이제 결선 투표로 간다고 하면 연대가 큰 이슈가 될 것 같아요. 그렇죠. 이제 누가 어떻게 하느냐라고 하는 건데 사실은 황교안 후보 같은 경우에는 조금 민망한 게 있죠. 사퇴까지 하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했지만은 이제 막상 그 1차 투표가 딱 끝나고 나면은 황교안 후보에게 갔던 그 표는 황 후보가 좌지우지할 수 있는 건 아니거든요. 표를 주신 분들의 당원들의 마음이기 때문에 당원의 표인데요. 네, 아마 그런 분들은 이 전체적으로 볼 적에 이 소위 보수적인 성향이 국민의힘 안에서도 굉장히 강하고 그다음에 이제 그 윤 대통령을 향한 그런 것들이 있기 때문에 아마 이 황교안 후보의 표는 저는 김기현 후보에게 갈 거라고 보고 있고요. 그다음에 그 천 후보나 안 후보 같은 경우에 둘 중에 한 분이 2위가 되고 3위가 될 경우에는 어느 정도씩은 갈 걸로 봅니다. 그리고 또 우리가 봐야 되는 것은 표를 사실은 기권할 수도 있는 거거든요. 내가 원하는 사람은 이 사람이었다라고 하는 경우에는 아이고 안 되니까 내가 다른 사람을 줘야겠다라고 생각하지 않는 경우도 꽤 있습니다. 그렇게 볼 적에는 한 반 정도는 안하고 천 같은 경우에는 두 후보 같은 경우에는 반 정도는 충분히 옮길 가능성이 있는데 서로에게 나머지 부분에 대하여서는 뭐 기권하거나 오히려 다른 후보에게 가거나 할 가능성도 높다라고 봅니다. 아마 그런 식의 합종 연행이 이루어질 걸로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번에도 저희가 한번 얘기했지만 안철수 후보와 천하람 후보의 연대 가능성을 먼저 생각했는데 오늘 방금 전에 있었던 기자회견 보면 안철수 후보와 황교안 후보가 연대할 가능성도 있어 보이거든요. 그럴 가능성도 있죠. 왜 그러냐면은 지금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그럴 가능성을 진단하는 거는 황교안 후보가 김기현 후보의 사퇴를 가장 먼저 그리고 가장 집요하게 주장을 해오고 있거든요. 근데 이제 문제는 뭐냐면은 만약에 그 표 전체를 황교안 후보가 본인이 직접 투표를 한다면은 안 갈 가능성이 있죠. 근데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표를 던지는 당원을 말씀드리는 거죠. 황교안 후보를 찍는 그 분들의 성향 자체가 이제 다른 후보들에 비하여서는 어쨌든
대통령 쪽에 관심을 받고 있다라고 생각하는 그 후보 쪽으로 갈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는 거죠. 네. 네네. 자, 민주당 입장에서는 지금 네. 국민의힘 전당대회를 이제 바라보고 있는 입장이잖아요. 네. 뭐 부러울 수도 있을 것 같기도 하고 흥행하고 있으니까. 네네. 근데 민주당 입장에서 봤을 때 누가 당대표가 되는 게 그들로서 좋을까요? 지금 뭐 사실은 오히려 네. 김기현 후보 외의 분이 되는 게 조금은 편하겠죠. 왜냐하면은 김기현 후보는 대통령 쪽의 분들하고 완전히 입장을 같이 하고 있고 네. 지금 이재명 후보를 굉장히 곤혹스러운 쪽으로 그렇게 가게 하는 그런 추진을 현 정부의 검찰 쪽에서 하고 있기 때문에 네. 만약에 김 후보가 당선이 되어서 당 대표가 된다라고 하면은 김 당대표가 등장하고 나면은 현 정부와 거의 뭐 입장 차이가 없이 나갈 겁니다. 그렇게 보면은 이재명 대표에 대한 그런 어떤 공격이나 입장이나 이런 것들은 지금 현재 추진되고 있는 것과 전혀 다르지 않을 겁니다. 반면에 이제 만약에 다른 후보가 당선이 됐을 경우에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마 큰 변화는 없을 겁니다만은 어느 정도의 대화 가능성이라든지 네. 어느 정도의 그런 김 후보에 비하여서는 뭐 퍼센테이지가 굉장히 낮습니다만은 어느 정도 얘기를 토고 할 수 있는 여지는 생길 가능성은 있다. 네. 왜 그러냐면은 이 다른 후보들 같은 경우에는 현 정부를 당연히 지지하고 적극적으로 뒷받침하겠지만 잘못 가고 있는 것에 대하여서는 이야기를 하겠다. 라고 하는 그런 입장을 보였거든요. 그렇죠. 김기현 후보에 비하여서는. 그렇죠. 그런데 아마 야당에 대한 입장도 이를테면은 정책적인 타협은 해야 된다든지 어떤 부분에 대하여서는 힘을 합쳐야 된다든지 이런 얘기를 할 가능성이 김 후보보다는 조금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네. 네, 이번에는 민주당 얘기로 넘어가 보죠. 네. 체포 동의안 부결 이후 여러 가지 어려운 상황입니다. 굉장히 어렵죠. 상황 어떻게 보세요? 네, 아마 뭐 이런 상황이 지속될 거라고 봅니다. 왜 그러냐면은 네, 계속 지금 백현동이라든지 이렇게 또는 그 대북 송금 문제라든지 여러 가지 아직은 이 검찰에서 본격적으로 제시하지 않은 지금 조사는 하고 있고 그렇죠. 하지만은 그런 그 쟁점들이 남아 있고요. 그다음 뭐 기소도 남아 있고 여러 가지 복잡한 절차가 있어서 아마 내년 4월 총선 전에는 네. 이 언론이 계속 그 문제를 다룰 겁니다. 끝까지 다루어서 한편으로는 또 정치공학 얘기가 나오는데 네. 결국 이렇게 가는 그 어떤 기술 중에 하나는 총선이라고 하는 게 걸려 있기 때문에 그렇죠. 그렇게 보면은 이재명 대표의 입장은 끝없이 곤혹스러울 수밖에 없고요. 그다음에 당내 같은 경우에도 비명계에서는 이제는 물러나라. 당신이 물러나는 게 당을 살리는 거다. 그리고 오히려 물러난 상태에서 우리가 지원하는 건 하겠다. 이런 식으로 되기 때문에 안팎으로 지금 악재의 상태에 있는 거죠. 그렇죠. 지금 네. 일단 부결 이후에 네. 당 지지율도 떨어졌고요. 아, 그럼요. 아까 말씀해 주신 것처럼 비명계에서는 이재명 대표가 물러나는 것도 해법이다. 라는 말도 나오고 있거든요. 네, 이제 말은 그렇게 굉장히 좀 유순해 보이고 간접적으로 하지만 그렇죠. 사실은 뭐 물러나야 된다 그런 얘기겠죠. 그렇죠. 네, 네. 근데 이렇게 이 대표가 물러나는 게 반드시 해법일까요? 사실은 이 대표의 그 사법 리스크라고 하는 게 지금 현재 가장 최근에 그런 그 조사들을 보면은 10% 정도의 그 정당 지지도의 차이를 보이지 않습니까? 네. 역대 10%까지 간 정당 지지도 차이를 보인 적은 없습니다. 네, 뭐 엎치락 뒤치락 하거나 많아봤자 한 4% 정도였는데 10% 정도 민주당이 지금 정당 지지도에서 떨어지는 거는 누가 뭐래도 이거는 지금 현재 벌어지는 이재명 대표를 둘러싼 이것 때문이다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이재명 대표가 당과는 선을 긋고 당신 문제는 당신 문제로 가야만이 당이 살 수 있다라고 하는 그런 입장을 비명계의 분들은 취하고 있기 때문에 네, 그런 게 지금 현재 민주당의 현실이라고 봅니다. 그런데 네. 또 리더의 부재를 책임으로 그러면 비상체제로 가는 게 네네네 비대위로 가는 거죠. 네네. 아마 당분간 원내대표가 그 당분간 이렇게 운영을 하다가 당대표 대신에 당연히 비상대표 체제로 가야죠. 그게 질문이었는데 네네. 자, 총선으로 갈 때 네. 이제 1년 남았는데 네. 이재명 대표가 끌고 가는 것 또 비대위 체제가 끌고 가는 것 어떤 게 유리할까요? 지금 현재 우리가 흔히 생각하듯이 현 검찰 쪽
아니면은 현 집권 여당 쪽에서 네. 이거는 이제 정치 공학적인 입장에서 해석을 한 겁니다. 그렇다라고 딱 뭐 있는 이게 사실이다라고 말하기는 좀 그런데 그런 입장에서 보면은 총선에서 보수 여당이 승리하기 위한 하나의 방편의 그런 성격도 있다라고 보면은 아까 제가 설명드린 것처럼 끊임없이 이걸 가지고 가는데 그러면은 이재명 대표가 이끄는 것이 민주당의 승리에 그러면 도움이 안 된다는 결론을 거꾸로 나올 수도 있는 거죠.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사실 그 비명계에서는 뭐 호남은 물론이고 이 호남을 이야기하는 거는 이낙연 대표가 그렇죠. 반대 측에 본인이 서 있는 게 아니라 비명계가 이제 이낙연 대표를 중심으로 서 있다라고 보기 때문에 호남은 만약에 이낙연 대표가 나서 가지고 어떻게 한다라고 하는 시나리오를 생각한다고 하면은 그것뿐만 아니라 지금 비명계 이 얘기는 수도권에서도 장담 못 한다고 하거든요. 수도권에서 만약에 이런 사법 리스크 때문에 총선에서 패배한다라고 하면 그 일정 부분 일정이 아니라 상당히 그래도 꽤 의미 있는 부분에 대한 책임이 이재명 대표에게 오기 때문에 그래서 이재명 대표 체제로 가서 총선의 승리를 간다라고 하는 거는 예를 들면 한 가지 경우는 있을 겁니다. 이를테면은 재판이 열리면서 네. 검찰의 주장이 아니라 재판이 열리면서 재판의 과정에서도 전혀 어떤 그 확실한 증거가 없다라고 네. 하게 되면은 오히려 분위기가 역전될 가능성도 없지는 않죠. 그런데 반전될 수 있겠군요. 네, 그렇게 되면은 이제 검찰로서도 또 다른 방법을 할 수도 있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볼 적에는 이재명 대표 체제로 가서 승리할 가능성보다는 어려워질 가능성이 좀 높지 않겠는가 그렇게 보고 있는 사람들은 그렇게 판단을 합니다. 네, 가능성인 측면도 한번 생각해봐야 되거든요. 자, 아까 오프닝에서도 제가 한번 말씀드렸던 이슈인데 네. 정부가 어제 지난 2018년 대법원의 강제동원 배상 확정 판결에 따른 해법을 발표했죠. 네. 피해자들에게 줄 배상금을 일본 전범기업 대신 정부 산하 재단을 통해 지급한다는 방침입니다. 이게 쉽게 말하면 제3자 변제라는 건데 이게 어제부터 이슈거든요. 어떻게 보고 계셨어요? 그렇죠. 그 이제 크게 두 가지를 저는 봅니다. 하나는 이제 이 사건에 의하여서 강제징용이잖아요. 그죠? 강제징용에 의하여서 희생을 당하신 분들이 당연히 직접적으로 일본 정부에 혹은 그 기업들의 사과를 받아야 되는데 일본은 옛날에 김대중 오부치 때에 사과한 게 포괄적으로 다 그게 포함이 되어 있다라고 하는 그런 입장을 취하기 때문에 실제로 강제징용이 되었던 분들은 직접적인 사과를 받을 길이 없어지는 거이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는 결국 이게 이제 그 정부가 바뀌면서 민주당 정부와 또 이제 보수 정부가 이렇게 바뀌어가면서 일본은 끊임없이 자기의 어떤 입장을 견지를 해왔는데 입장을 견지했느냐 입장이 변했느냐 볼 적에는 한국의 입장은 변했고 일본의 입장은 견지가 되었거든요. 그렇게 본다고 하면은 그런 측면에서만 본다고 하면은 일본 외교가 이겼다고 볼 수 있는 거죠. 그런 측면에서 굉장히 좀 언짢은 부분이 있죠. 네, 7년 전에 한일 위안부 합의도 큰 반발을 사긴 했잖아요. 네, 그렇죠. 이번 방안은 위안부 합의 때보다 더 못한 미봉책이다라는 말도 나오고 있는데. 근데 아마 일본이 바라볼 때는 일본은 사실은 해방 이후에 지금까지 한 번을 제외하고는 자민당이 쭉 집권을 해왔습니다. 굉장히 보수적인 성격에 그리고 어떤 측면에서는 반환적인 성격도 있는 그런데 한국은 이 민주주의가 일본보다는 훨씬 더 진보가 되어 있기 때문에 진보와 보수가 바뀌어오는 과정에서 계속 일본이 보는 관점에서는 우리가 지금 이렇게 해놔도 또 어떻게 될지 모른다 하기 때문에 외교적으로 하나의 입장을 견지를 해온 거죠. 그런 하나의 입장이 현 정부에 들어와서 통하게 됐기 때문에 어떤 측면에서는 외교적으로 우리가 실패했다라고 해석을 할 수가 있는 거죠. 이런 입장에 대해서 일본과 미국은 그래도 좀 환영한다. 미국의 입장이죠, 사실은. 미국이 이제 대중 견제를 해야 되고 그다음에 중국과 러시아와 북한이 이렇게 소위 말하는 북방 삼각관계를 하고 있을 때 그리고 중국의 영향이 계속 커지는 상황에서 결국 이거를 동아시아에서 막아낼 수 있는 거는 한미일이 굳건하게 연합을 하고 밑으로는 호주까지 동참을 해줘야 되는데 계속 한국하고 일본이 삐걱거리기 때문에 문제가 있었던 건데 이번에는 합의를 통하여서
한국하고 일본이 화해 모드로 가고 협력 모드로 가기 때문에 미국이 사실은 굉장히 많은 작용을 했고 미국의 입김이 통했다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네, 오늘 화요일 날 갑자기 네. 이렇게 나오게 됐는데 그래도 세 가지 주제를 네. 갖고 그죠? 국민의힘 전당대회, 그다음에 네. 민주당 당대표 얘기. 시위가 적절했죠. 네. 아무튼 네. 오늘 나와주셔서 너무 감사하고요. 네, 고맙습니다. 다음 주에 또 정치 이슈와 함께 조경근 교수와 함께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조경근 교수와 함께했습니다.